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제 딸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참 평범하디 평범한 제 삶에 뜻밖의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분들이 많구나 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라 다른 분들보다 투박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어 들으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집이 잘 살아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자마자 이 일 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서 사업 자금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니 죽기 살기로 해서 제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친구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러 다닐 때 저는 꾹 참고 일만 했습니다. 술, 담배 하나 안 하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면서 죽어라 일한 끝에 저는 허름하고 작은 창고를 하나 월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창고지만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어 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이기도 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창고를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던 사업은 바로 청소였습니다. 제 꿈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들은 하기 싫어서 안달인 청소를 뭐하러 직업으로 삼냐. 그리고 그게 무슨 사업 아이템이냐고 하면서들 말이죠.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집을 엉망진창,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기 선수였습니다. 과자 하나를 먹어도 부스러기를 온 사방에 날리고 다 먹은 봉지도 아무렇게나 두어서 결국 누군가의 발에 치여서 남아있던 과자 가루들을 거실에 흩뿌리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책상도 정말 엉망으로 썼습니다. 지우개 똥들이 굴러다니고 공부할 자리 빼고는 다 쓰레기들에 보지 않는 책들도 정리가 안 된 채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치우고 싶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한 4살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꼭 정리를 했더랍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이미 형이랑 누나 때문에 아이는 정리를 안 하는구나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으셨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정리를 하니 엄청 신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질이 지속되어 사업까지 벌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형이랑 누나가 엉망으로 만든 집안을 저는 열심히 치웠습니다. 제가 하도 청소랑 정리에 집착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중구야, 정리 좀 그만해. 엄마가 할게. 응?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중구도 그냥 마음 편하게 놀아. 이건 엄마가 할 일이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죠. 어머니께서 말려도 저는 계속해서 쓸고 닦고 정리를 하니 나중엔 어머니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나중에 청소 사업 할 거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취직해라. 아니면 네 형처럼 대학을 가라. 요즘엔 2년만 배우는 대학교도 좋다고 하더라. 그러게 공업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지 않았냐?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청소를 하려고 그러냐? 사업하면 돈 잘 번다는 거 그거 다 순 거짓말이다. 지인한테 물어서 회사 취직시켜 주겠다 등 어떻게든 저의 마음을 꺾으려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시고 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3년 내내 환경미화부장 자리를 자진해서 지켰겠어요. 지저분한 교실, 정돈 안 된 책상들은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떻게 하면 교실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하고 집에서 세제랑 샴푸 같은 걸로 혼자 실험도 하고 빗자루질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창문도 이것저것으로 닦아보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쌓은 저는 제가 처음으로 마련한 창고에 청소용품을 하나하나 들여놨습니다. 그때 창고 얻고 나니 돈이 거의 없어서 막노동을 하면서 청소용품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용품 사들이면서 사업자도 내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사업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일하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다치게 되셔서 한 달 정도를 청소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청소를 싹 하고 싶은데 연세도 있고 제가 청소한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의뢰에 응했습니다. 4인 테이블이 10개 조금 넘게 있는 식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그러니 바닥에 기름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상이며 바닥이며 벽이랑 후드까지 기름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팔꿈치가 아릴 정도로 가게를 쓸고 닦았습니다. 책상 다리랑 안 보이는 책상 밑부분까지 전부 다 닦아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해가 지고서야 일을 끝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일을 다 마친 뒤 깨끗해진 가게를 보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나랑 적성이 맞구나. 너무 보람찬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하신 아버지 친구분이 지인분들에게 소문을 많이 내셨고 그렇게 제 사업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첫 시작이 음식점이어서 그런지 음식점에서 청소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집이나 건물 청소보다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받았기에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하다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저희 누나가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1.5배를 준다고 누나를 섭외했고 누나가 청소하는 거리가 정말 멀지만 한번 해보겠다며 두 팔 걷어 올리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나랑 함께 하니까 일도 더 빨리 끝나고 힘도 덜 드니 더 많은 의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머니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고 그렇게 점차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받아서 간 식당에서 처음 만난 아내는 식당 주인분들의 딸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지 예쁜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한쪽 손에는 서류 더미를 들고 파마끼 있는 머리를 찰랑이는 모습이 정말이지 눈이 부셨습니다. 그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청소하는 내내 아내 생각만 했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되던 때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시절에 직장에 대한 푸념을 많이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남초 회사에 워낙 업무량도 많았던 일이라 고충이 꽤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일 당장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아내는 됐다고, 일은 계속 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우기고 우겨서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아내를 책임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회사는 그만큼 빠르게 정말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기업 경쟁사들이 등장한 것도 한몫하긴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즐긴다는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고 그저 놀기만 바빴습니다. 아내는 매일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것이냐면서요. 믿음직한 누나가 있으니 괜찮다고, 직원들 모두 잘하고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일터에 나가지 않은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청소를 맡겼는데 선반 위 먼지들이 그대로 있더라. 청소하는 날 찾아가 봤는데 직원들이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더라. 청소를 하러 왔는데 원래 계약했던 가격보다 더 부르더라. 몇 번째 청소를 맡기는 것인데 이번엔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 등등. 이런 항의들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파헤쳐 보니 사건의 주요 인물은 다름 아닌 제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사 돈을 꽤나 많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나는 도망쳤습니다. 횡령한 사실을 부인하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믿음을 잃은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제 곁에 남아있는 것은 청소 도구들과 아내뿐이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라도 해봐요. 아내는 어떻게든 제 사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둘이서 청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불러주는 곳 다 갔습니다. 불러주는 것도 많이 없긴 했지만요. 이미 소문이 다 났었겠죠. 친누나한테 당한 사장을 누가 불러다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나마 불러주는 곳들도 원래 저희 가격보다 훨씬 더 낮춰서 해달라 요청하더군요.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푼돈 받으며 남의 가게, 남의 집, 남의 건물 청소를 몇 년간 했습니다. 그 사이 청소 업체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저희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제서야 질질 끌기만 했던 사업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에도 없는 영업을 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 학벌, 제 이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잡시고 도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기본급만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저는 바보같이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지난번 그 사람이 이번에는 계약을 하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의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온 작고 작은 그 공주를 보니 마음이 저릴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고요. 부담감이 컸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 돈 때문에 불행하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업하던 거 때려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 많이 옮겨 다녔어요. 진짜 바보 같죠. 잘해보겠다고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책임감 없는 가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청소 일을 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무릎이 쑤시네, 무릎이 아프네, 불편하네 하면서 혼잣말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는데 염증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 주사만 놔주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안 찍어봐도 되냐니까 괜찮다면서요. 하지만 아내의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응급실도 있는 좀 큰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번엔 MRI도 찍어보고 대기도 길게 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아내 무릎 사진을 찍은 걸 한참을 보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릎 연골판이 파열되었다더군요. 그것도 양쪽이 다요.
양쪽이 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했습니다. 보통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이러시는데 나이도 그래봤자 40대였으니 아무래도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면서 몇 년을 청소일을 한 것이 떠오르면서 내가 죽일 놈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간단한 시술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목발을 짚어야 할 수도 있고 재활도 계속 해야 하고 심지어 아내 병실에 같이 있던 사람은 연골판이 벌써 두 번째 파열되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내는 수술이 잘 되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다리의 다른 근육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가 재활을 꾸준히 하는데도 효과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살피며 육아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이것저것 참 많았습니다. 더불어 아내의 재활치료 비용, 약, 검사 비용 등등 병원비도 상당했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청소요. 저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업장을 열어서 그쪽에 뛰어들기에는 두려웠고, 그냥 건물 청소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회사 건물 청소 직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청소 일을 하니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3년을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형편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까 타지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어서 걱정했지만 버스 타고 등교하는 거 나름 재밌을 것 같다며 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완전 타지에 있었기에 다닐 수가 없었고 근처에 청소일 구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집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거리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도 청소일 구하는 회사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10km 정도요.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였는데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차 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덜컥 지원을 했고 경력이 있어서인지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다녔는데 대중교통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몇만 원이 그리 아깝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딸 문제집을 사줄 수도 있겠다. 이거 모으면 1년에 얼마지? 정말 큰 돈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돈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내가 무릎 연골판이 재파열되었고 한 차례의 수술을 더 해야만 했었습니다. 더 이상 보험 청구도 되지 않는 와중에 10원 한 장이 아까웠던 처지였죠. 그래서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까지 걸어서 가봤습니다. 걸어서 10km는 상당히 긴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못할 만큼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럭저럭 걸어 다닐만 했습니다. 혹시 다음날 다리가 쑤시진 않을까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며칠 뒤엔 출근 시간에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면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종일 가만히 서서 가야 하는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걸어서 가니까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길이라 그런가 한적하고 자연의 소리들도 들려오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비록 9시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와야 했지만 워낙 아침잠이 없던지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항상 가장 먼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참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것은 그 차비를 모아
딸아이와 아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하나 더 사줄 수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는 생선 한 마리를 더 사다가 구워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왕복 2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같이 청소일을 하는 동료들이 제정신이냐고 그냥 버스 타라고 했지만, 어디 땅 파면 버스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한 지 한 달 반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퇴근길이었습니다. 한 20분쯤을 걷고 있는데 제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더니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갈 길 가려고 하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외모에 말투도 정중하고 차림도 수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딸아이의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얼른 가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미역국도 끓이고 밥도 새 밥으로 해놓으려면 부지런히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 있게 차를 태워준다니 감사한 마음에 저야말로 신뢰를 무릅쓰고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인가 종종 봤습니다. 예? 뭐를, 저를요? 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사람도 안 다니는 이런 길을 걸어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그러셨군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차비를 좀 아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내가 조금 아프거든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요.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켜서 제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아내랑 아이한테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셨군요. 아내분과 따님이 있으시군요. 예, 그렇죠.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자녀분은, 자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미묘하게 남자의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불편한 얘기를 꺼냈나 싶어서 그냥 바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이젠 밤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가을이 오려나 봐요. 가을, 네, 그러게요. 남자는 친절하게도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자신의 집이 나온다면서요. 원래 같았으면 아직도 한참이나 걷고 있었을 텐데 덕분에 엄청 빨리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남자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봐서 그런 건지 두 번째는 조금 더 편해진 기분이더라고요. 남자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말수가 많이 없더니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예상대로 30대 중후반이 맞았습니다.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인데 지금은 잠시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사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제 느낌에도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 저희는 또 만나게 되었고 저는 세 번째로 남자의 차에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신세를 지게 되네요. 그런데 항상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건가요? 이 근처에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도 있나요?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가? 한층 여유로워진 듯한 남자가 제 질문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누군가한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을 보이던 안 보이던 그냥 떠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매주 월요일마다 차를 태워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동무가 필요해서, 혹은 잠시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제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청소 사업 시작한 것부터 아내를 만난 것, 누나에게 큰돈을 횡령당하고 아내와 둘이 청소를 하고 다닌 것, 그리고 사업을 접고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것, 늦은 나이에 낳은 딸아이와 아내를 위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이죠. 물론 이 수많은 이야기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시작한 이야기는 무려 2달에 걸쳐서 이야기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마다 남자는 저희가 항상 마주쳤던 그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이죠. 제 이야기가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만났음에도 항상 어딘가 긴장된 듯 보이던 남자의 모습도 점점 여유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제 말을 경청하며 웃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탄식도 뱉고 화도 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2달 동안 열심히 제 인생사를 떠든 끝에 그 남자의 인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걸 기대하고 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자극이나 준비가 필요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자극이 되어주고 준비를 시켜주었나 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마친 날, 남자는 저와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궁금해서 혼자 무한한 상상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그 남자의 인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지독하게도 가난했더라고요.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비 오는 날이면 집에 물도 새고 옆집 소리, 뒷집 소리, 앞집 소리도 다 들리고 집안에 바퀴벌레며 쥐를 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구한 날 보리밥에 구운 김이랑 간장을 먹었고 좀 잘 먹으면 김치 조금, 어떤 날은 아예 밥을 못 먹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남자의 형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대요. 공부하면 성공한다. 공부 잘하면 부자 된다 하는 말들이요. 부모님의 챙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인 선생님들 말씀을 믿고 공부했답니다. 그 결과 남자의 형과 남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죠. 동기들은 놀고 마시고 먹고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때문에 수석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와중에 공부도 무진장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그 덕에 남자는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면접 갈 때 양복 살 돈이 없어서 형이 입었던 사이즈도 안 맞는 양복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는 웃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진짜 행복했대요. 매일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밤에는 여유롭게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더라고요.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분과요. 사실 남자는 가족이라는 형태의 불안감이 있었대요. 보고 자란 것이 멀쩡한 가정이 아니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겁도 났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무서웠다더라고요. 이런 불안한 마음의 남자를 잡아준 것은 남자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남자의 아내는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잘해보자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뒤에 남자의 가정에는 아주 예쁜 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는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도, 임신 중에도, 출산 직전까지도 마음이 참으로 불안했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아주 컸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딸아이를 보자마자 그런 불안감과 걱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가고 마음이 정말 평온하고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남자는 유년 시절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남자는 가장으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친 것은 아이가 4살 때였답니다. 병원에서 아이 검진을 하는데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대학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마친 결과 남자의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남자는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잡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나 슬프게 울 수 있나? 괜히 저까지 눈물이 고일 정도로 남자는 참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자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려가 보고 외국에 있는 병원도 알아보고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을 찾아가며 사정사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년간의 투병 끝에 아이는 하늘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삶과 다른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확신했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든 지킬 것이라고, 자신의 가정은 불행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한순간의 가정은 불행으로 가득 찼고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 1년이 지났지만 남자의 아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남자도 아직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이가 있는 납골당에 다녀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온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만나러 납골당에 가는 길은 아이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아이와 같이 하는 기분이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도착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무 말 없이 내릴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아내도 또 하늘에 있는 소연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참 멋진 가장이고 멋진 남편이고 멋진 아빠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남자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골목길을 들어가는 동안 차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한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차였습니다. 항상 퇴근길에만 만났지 출근길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회사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남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봐서 그런가 좀 더 가벼워 보이기도 했고요. 남자는 저를 회사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남자는 그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아침부터 나를 태워준 걸까? 어쩌면 이게 남자와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의 퇴근길, 정말로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와 항상 만나던 그 장소에서 10여 분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항상 만나던 그 장소에서 몇 분을 더 걸어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멈춰선 차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낯이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회사 사장님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매주 월요일 제게 차를 태워주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저를 알아보시고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놀란 얼굴,
그 남자도 놀란 얼굴,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등장했던 그 형이 바로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인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인연인지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보이던 근엄한 모습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얘기 했을 뿐인걸요. 하하. 그런데 그게 제 동생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는데 선생님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두 형제의 사이좋은 모습과 옛 이야기를 들추며 식사 자리는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회사 옥상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제는 동생이 있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는 어제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은 제 동생이 조카가 그렇게 된 후로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술을 무리해서 먹고 잠도 잘 못 자서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조카가 그렇게 된 후로 회사도 아예 안 다니고 있어요. 남자가 사정으로 회사를 안 다니고 했다는 것이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달 있다가 와서는 회사를 다시 다녀볼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제 말은 듣지도 않던 동생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니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저를 찾아와서 이제는 소연이를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많이 운 것처럼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웃고 있더라고요.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울증이 심하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동생분이 이겨내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 형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동생에게 선생님 사정을 들었습니다. 매일 왕복 20km 거리의 출퇴근을 걸어서 하신다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출퇴근하실 차를 선물해드려도 될까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요. 사장님께서는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쳐도 그럼 그냥 아무 차나 사서 보내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럼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만 쓰고 그만둘 때 꼭 돌려드린다는 조건으로 저렴하면서 가장 연비가 좋은 경차를 한 대 받기로 했습니다. 선물로 차라니. 다시 생각해도 당황스럽지만 제게 차를 사주고 저보다도 더 기뻐하는 두 형제를 보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차를 사주는 목적이 단순히 제가 출퇴근을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받은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20km의 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에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아내와 딸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해두고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는 석 달 전보다 훨씬 빠르게 집에 귀가를 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딸아이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왜 몰랐을까요? 요즘 제 하루 중에 가장 값지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동생이자
저에게 차를 태워줬던 그 남자 있잖아요. 다시 회사에 다니기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쉬고 있던 아내도 남자가 있는 회사로 같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일을 쉬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요즘엔 약 없이도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찾던 납골당도 이제는 2주에 한 번,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납골당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아이의 죽음을 마주치는 게 무서웠다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남자와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매주 납골당에 찾던 남자는 그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매일 아침 거실에 놓여진 액자 속의 딸아이에게 인사를 한대요. 오늘도 잘 다녀오겠다고. 얼마 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몇 차례 상담만 받으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요. 남자가 다 제 덕이라고 하며 감사하다고 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이나 보험 같은 게 부담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장님이랑 남자가 모두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든 제가 더 도울 일이 있겠죠. 이 형제와의 만남으로 요즘 저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게 스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누군가 꿈꿨던 내일이라는 말이요. 그 말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네요.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히 아끼고 느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알게 해준 형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